2025년 7월 7일 이른 새벽, 경기도의 한 고급 주택단지 위에는 아직 옅은 안개가 드리워 있었다.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가정부 유미자 씨는 박 씨 일가의 저택 앞에 도착했지만 무언가 평소와는 달랐다. 뒷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유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한번 밀었다. 휙 하는 마찰음 뒤 집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인기척은 물론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이상한 금속성의 비린내가 감돌았다. 그리고 유 씨가 안으로 단 한 걸음 더 내딛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버렸다. 거실 한가운데 집주인 박태준 씨가 피웅덩이 속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 바로 옆에는 아내 김민지 씨가 어린 손녀를 꼭 안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집안 벽과 가구 곳곳에는 피가 마구 흩뿌려져 있었고 물건들은 부서지고 뒤엉켜 있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던 누군가의 흔적이었다. 유 씨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 절규는 새벽의 고요를 산산조각 냈다. 이웃들이 달려왔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다. 수사관들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끔찍한 광경이었다. 박지수, 박진우, 김동현, 이서현 4명 모두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였다. 총 6명, 한 가족 전부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문은 부서지지 않았고 자물쇠도 멀쩡했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범인이 집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듯. 누군가 밤사이 침입해 차가운 손길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일가족의 목숨을 빼앗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창밖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피 묻은 바닥에 반사되며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곧 세상에 드러날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나 다름없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박 씨 일가의 저택은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외부에는 경찰의 통제선이 쳐졌고 내부에는 숨막힐 듯한 냉랭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번쩍였고 셔터 소리와 메모하는 펜 소리가 뒤섞였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대한민국 베테랑 형사들이 긴급 투입되었고 경기도 특별수사팀이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 그들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피의 흔적, 미끄러진 자국, 깨진 물건 하나하나를 급도로 주의 깊게 살폈다. 모든 흔적들이 전날 밤의 끔찍한 이야기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다. 거실 바닥에 피는 사방에 튀어 있었고 벽에는 손자국이 길게 미끄러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긴 그릇과 젓가락, 아직 식지 않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마루 바닥에는 흙이 묻은 발자국이 서로 다른 크기로 찍혀 있었다. 이것은 적어도 2명의 범인이 범행에 가담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2층 침실의 매트리스는 갈갈이 찢겨 있었고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창가 근처에는 피 묻은 장갑 한 짝이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바로 강제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정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보안 시스템도 이상 없었다. 오직 뒷문만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것은 단 하나의 가능성을 지목했다. 범인은 열쇠를 갖고 있었거나 자유롭게 이 집에 드나들던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집안의 금고는 열려 있었고 휴대폰, 노트북, 현금과 귀금속이 사라져 있었다. 단순 강도 사건일까?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잔혹하게 목을 졸라 살해한 흔적은 단순 강도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개인적 복수였다. 한 젊은 수사관이 피로 물든 방 한가운데서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계산된 증오입니다. 밖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귀와지붕 위를 두드렸고 경찰차의 경광등이 붉게 반사되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모두가 직감했다. 이 사건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박씨 일가 살해 사건은 곧바로 대한민국 전역의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과 대중의 압박이 수사팀 전체를 향했다.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세훈 수사팀장은 전원을 긴급 소집했다. 회의실 벽에는 현장 사진, 주택 구조도, 지문 분석표, 용의자 명단이 빈틈없이 붙어 있었다. 그는 냉철하게 말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집의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모든 인간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씨 일가는 부유했고 사회적 인맥이 광범위했지만 금전적 원한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는 곧 개인적인 관계로 방향을 틀었고 특히 큰딸 박지수에게 집중되었다. 지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한때 이도윤이라는 남성과 깊은 연애 관계였다. 지수의 휴대전화와 개인 데이터를 조사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몇 주 전 그녀와 도윤 사이에 오간 격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협박이 고스란히 담긴 내용이었다. 그와 동시에 사건 전날 밤인 7월 6일 저택 인근에는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남성이 포착되었다. 그는 뒷문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이도윤의 인상착의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한 끝에 사건 당일 밤 도윤이 경기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전 조사에서 부산에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었다. 게다가 사건 며칠 후 그가 노트북 한 대와 몇 개의 귀중품을 팔았는데 그 물건들은 모두 박씨 가족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즉시 대규모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다. 방, 고속버스 터미널, 모텔까지 경찰은 모든 곳을 수색했다. 그리고 인천의 한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이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들어 경찰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추적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신문실 안에 강한 조명이 이도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잠시 동안 경찰들도 침묵했다. 공기조차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에서 모두가 느꼈다. 이 남자는 평범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에 도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오해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지수를 사랑했고 결코 그녀를 해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관이 증거를 하나씩 내밀자 다 일치하는 혈흔, 영상, 그리고 훔친 물건들, 그의 싸늘한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나지막이 웃었다. 결국 이 순간이 오는군요.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도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증오에 불타버린 한 영혼의 고백이었다.
그는 3년 전 자선 모금 행사에서 박지수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지수는 재벌가의 딸이었고 그는 지수 아버지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무엇보다 도윤을 다른 사람들처럼 멸시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 덕분에 세상이 처음으로 빛나 보였다. 둘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고 거의 1년 동안 숨겨진 사랑을 나누었다. 도윤에게 지수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박태준 회장이 그 관계를 알아차린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박씨 일가는 도윤을 골핑동 집안의 수치라고 불렀다. 지수에게 즉시 이별을 명령했다. 결국 지수는 가족의 압박에 굴복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남은 건 단 한 줄의 문자뿐이었다. 미안해요. 도윤은 헛웃음을 지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잊으려고 했어요.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뉴스에서 그 집을 볼 때마다 환하게 불 켜진 저택을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엔 그들의 비웃음이 들렸어요. 사람은 증오로 바뀌었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고 지수의 아버지가 그의 인생을 짓밟았다고 확신했다. 결국 그는 직장을 잃었고 명예도 잃었으며 주변 사람들마저 떠났다. 그는 몰래 그 일가를 쫓기 시작했다. 그들이 웃고 사는 모습을 보며 혼자만 절망 속에서 썩어갔다. 그때는 단지 그들도 나처럼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자신의 죄를 왜곡된 정의로 믿고 있는 사람처럼. 수사관이 물었다. 당신 정말로 박지수를 사랑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녀의 가족이 내게 준 멸시와 함께 죽었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모두가 느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사랑에 미쳐 괴물이 되어버린 한 남자라는 것을. 몇 시간의 침묵 끝에 이도윤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지도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계산된 듯 차갑고 담담했다. 마치 자신의 계획서를 낭독하듯이 나는 미쳐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야. 그 일을 위해 거의 석 달 동안 준비했지. 그는 말했다. 지수가 자신을 떠난 후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집에 대한 기억이었다. 박씨 일가 저택의 구조, 뒷문, 위치,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불이 꺼지는 시간, 가사 도우미가 오는 요일, 가족의 습관까지. 그는 복수를 계획했다. 잔혹하면서도 치밀한 복수.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한 명의 공범이 필요했다. 그는 먼저 옛 동창 김준우를 찾았다. 실직 상태의 뒷더미에 앉은 남자였다. 도윤은 말했다. 쉬운 일 하나야. 그냥 들어가서 물건만 챙기면 돼. 나눠 가지자. 아무도 다치지 않아. 준우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준비했다. 칼, 케이블 타이, 테이프, 장갑, 이 모든 물품을 검은 가방 하나에 깔끔하게 정리해 넣었다. 7월 6일 밤 그들은 몰래 저택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 멈춰선 순간 준우의 손은 마구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도윤의 눈빛을 정면으로 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단순히 절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그를 짓눌렀다. 너 미쳤구나. 나 이 일 못하겠다. 준호는 그대로 달아났다. 도윤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다.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한 명을 찾아냈다.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 강민준. 그는 가난했지만 순박했고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진 아이였다. 도윤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날이 지나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돈도 생기고 자유도 생길 거야. 그 말에 민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도윤은 자세하고 세세한 준비 과정을 털어놓았다. 7월 7일은 지수의 생일. 그날 가족 전원이 집에 있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위치 추적을 끄고 새 장갑을 챙기고 지수가 과거에 주었던 뒷문 열쇠를 꺼냈다. 난 우연에 맡기지 않았어. 그들이 알아야 했거든. 내가 돌아왔다는 걸.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라 끝내러 온 거라는 걸. 수사관이 물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평온했어요. 정의가 돌아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흉기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신문실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이제 아무도 그의 앞에서 인간을 보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계산된 냉정함과 잔혹함으로 무장한 피해자의 얼굴을 쓴 범죄의 두뇌만이 있었다. 이도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운명의 그 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시계가 새벽 1시 27분을 가리킬 때 나와 민주는 그 저택의 뒷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살던 곳이었죠. 문은 쉽게 열렸다. 오래된 열쇠가 아직도 꼭 맞았다. 복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집안은 귀할 만큼 조용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집 안으로 첫 발을 디뎠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죠. 마치 내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와 민주는 단검, 케이블 타이, 테이프,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역할은 명확히 나뉘어 있었다. 그는 어른을 제압하고 민주는 약한 자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피해 연극이었다. 거실을 지나던 중 작은 소리가 들렸다. 손자 김동현이 잠에서 깼다. 순진한 눈이 크게 떠졌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도윤은 달려가 입을 막고 단숨에 제압했다. 그의 말투에는 떨림도 후회도 없었다. 그 아이가 소리쳤다면 모든 게 망가졌을 거예요.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부터 광기가 시작됐다. 지수의 어머니 김민지는 다음으로 깨어났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어린 손녀를 감싸 안았다. 도윤이 신호를 주자 민준이 케이블 타이로 그녀의 손을 묶었다.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세요.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그에게 간절한 기도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박태준 씨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 계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아내가 묶인 모습을 본 순간 전기 충격기에 맞고 쓰러졌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 울음,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뒤엉켰다. 도윤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했죠. 그 눈빛이 좋았어요.
다만 거기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을 뿐. 모두를 제압한 후 그는 한 명씩 거실로 끌고 왔다. 마지막으로 내려온 이는 지수였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내가 가르쳐줬잖아.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의 진술이 끝나자 조사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수사관은 펜을 멈췄다.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윤은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 다음 우리는 모두를 묶었어요. 김민지 씨의 울음, 지수의 애원,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곧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때 민주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의 어깨를 꽉 잡고 속삭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우리는 이미 하나야. 경찰이 물었다. 왜 멈추지 않았죠?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멈춰서 뭐해요? 이미 시작한 건 내 방식대로 끝내야죠. 조사실의 현관등이 깜빡였다. 아무도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떤 죄는 고통에서 태어난다고. 하지만 이도윤에게 그 고통은 이미 짐승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7월 7일 그 밤, 그는 인간이라는 경계를 완전히 넘어섰다. 신문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이도윤이 그날 밤 학살의 마지막 장면, 그가 끝이라 부르는 순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모두 숨을 죽였다. 모든 게 완벽한 정적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마지막이 말했다. 숨소리, 지퍼소리, 금속이 살에 닿는 소리. 그것뿐이었죠. 형사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가족 6명을 모두 제압한 뒤 마치 병적인 감독처럼 현장을 연출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손이 묶인 채 입이 막혀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나란히 앉혀졌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두려움,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뒤섞인 표정들.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김민지 씨가 울기 시작했고 박 씨는 계속 살려달라고 했죠. 그 울음소리가 싫었어요. 왜냐면 그 소리가 내 과거의 약함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는 연주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 학살은 일종의 교향곡이었다. 각 사람은 내 음악의 음표였죠. 첫 칼날은 박태준에게, 두 번째는 김 씨에게, 세 번째는 어린 소녀 이서현에게 향했다. 칼이 빠질 때마다 피가 튀었고 도윤은 해방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공범 민주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소리로 도윤을 말리려 했지만 도윤은 외쳤다. 지금 멈추면 평생 후회할 거야. 끝까지 가야 해. 결국 민준도 칼을 들었다. 그는 공포 속에서 어린 아들 김동현에게 칼을 휘둘렀다. 나중에 그는 명령에 따른 것뿐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그 순간 그는 이미 완벽한 공범이 되어 있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지수를 남겨두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보게 하고 싶었다. 모두 쓰러진 후 그는 지수의 입을 막은 테이프를 벗겨냈다. 그녀는 울며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난 너를 미워한 적 없어.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넌 차라리 용서라고 했잖아. 그럼 다음 세상에서 날 용서해줘. 한 번의 칼질. 빠르고 정확했다. 형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진술서를 적었다. 가장 노련한 수사관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살인이 아니야. 처형이야.
가족 6명이 쓰러진 뒤 도윤과 민주는 차분하게 현장을 정리했다. 그들은 피를 닦고 현금과 노트북, 휴대폰, 보석을 챙겼다. 모든 물건은 전리품처럼 정확히 나눠졌다. 두 사람의 표정엔 떨림도 후회도 없었다. 그때 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피가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죠. 울음도 멸시도 동정도 사라졌어요.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웠어요. 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비틀리고 섬뜩한 미소였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신문이 끝나고 형사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방금 들은 건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죽음의 교향곡이었다. 살인자가 피를 예술로 착각한 병든 쾌락의 선율 말이다. 제2신문실. 김준호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였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도윤의 섬뜩할 만큼 침착한 태도와 달리 그는 공포에 짓눌린 사람이었다.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지자마자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 사람 안 죽였어요. 전 그냥 계획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끊겨 나왔다. 마치 자신의 죄책감과 마주한 사람처럼. 형사는 현장 사진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피로 물든 주택, 그리고 6구의 시신.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두 귀를 막았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와 수사관의 압박 앞에서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그는 사건 2달 전 도윤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빚에 허덕이던 김준호는 사회의 끝자락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때 도윤이 나타났다.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말하던 그 남자. 도윤은 박씨 가족의 집을 털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욕심이 이성을 삼켰다.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고. 제가 바보였어요. 준호는 도윤의 지시에 따라 흉기와 테이프, 케이블 타이, 장갑 등을 구입했다. 그들은 침입동선을 연습하고 시간을 계산했으며 심지어 도윤은 기억만으로 그 집 구조도를 그려 보였다. 모든 것이 단순한 절도처럼 보였다. 그날 밤 박씨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바람이 너무 차가웠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했다. 제가 뒤에 서 있었는데 도윤이 웃으며 말했죠.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가 칼을 꺼내는 순간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짐승이었다. 준호는 겁에 질려 도구 가방을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길가에 쓰러질 때까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가 무서웠고 제 자신이 더 무서웠어요. 그 후 준호는 사라졌다. 아무 일도 없던 척하며 살았다. 하지만 박씨 가족의 참혹한 소식이 뉴스에 보도된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전 비겁자예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수사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만약 그때 사실을 말했다면 6명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준호는 울부짖었다. 그의 오열이 방 안을 울렸다.
벽을 치며 그는 흐느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오직 비겁한 자의 흐느낌만 남았다. 악마의 탄생을 목격하고도 침묵을 택한 자, 그리고 그 기억에 평생 시달릴 자. 형사는 기록지에 이렇게 남겼다. 김준호, 직접적인 살인은 하지 않았으나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정신적으로 공범으로 인정됨. 그는 범죄의 증인이자 자신의 비겁함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이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굵어졌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난 살인자가 아니야.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인간일지도 몰라. 체포될 때 강민주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눅눅한 고시원 복도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다. 입술은 떨리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도윤의 냉정함이나 준우의 혼란스러움과는 달리 민주는 완전히 부서진 영혼 같았다. 악몽에서 막 깨어났지만 여전히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조사실에 들어온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인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외동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이 깊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 택배, 막노동, 식당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가난은 그를 늘 고개 숙이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도윤을 만났다. 그 사람의 눈빛은 이상했어요. 차가운데 묘하게 강했죠. 그는 마치 제 모든 고통을 꿰뚫어 보는 사람 같았어요. 도윤은 돈, 집,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받을 기회를 약속했다. 우린 밟히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용기만 있으면 인생은 달라질 거야. 그 말은 민준의 꺼져가던 자존심에 불을 붙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었다. 그날 밤의 일을 그는 손을 떨며 회상했다. 저택에 들어갔을 때 이미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날 붙잡았어요. 지금 돌아서면 넌 평생 겁쟁이로 남을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죠. 결국 그는 움직였다. 돈 때문도 원한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두려움 때문이었다. 줄을 당기고 입을 막았어요. 그때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놓고 싶었는데 그는 계속 말했어요. 계속해 민준. 멈추지 마. 피가 바닥을 덮었을 때 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피 묻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지수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자.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용서도 있었죠. 그녀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었어요. 왜? 그런데 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왜 도윤을 신고하지 않았냐 묻자 민주는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더 무서웠어요. 만약 모든 걸 말한다면 난 내 안의 괴물을 다시 마주해야 했으니까. 그는 말했다. 사건 이후의 나날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고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꿈속에서는 피투성이 얼굴들이 자신을 바라봤다. 화도 원망도 없이 그저 침묵으로. 나는 죽어야 마땅해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처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밤 그들의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자백서에 서명할 때 그의 손은 너무 떨려 잉크가 번졌다. 수사관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요라고 말했을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용기를 내서 아니요라고.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강민준, 직접적인 공범이자 동시에 약함과 조종의 희생자. 죄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의 죄책감은 이미 그를 죽이고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민준의 흐느낌과 섞여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한 남자를 위한 늦은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박씨 일가 살해 사건의 재판은 전례 없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고 전국의 시청자들은 생중계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10년 만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결말을 아무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도윤이 법정에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걸으며 고개를 높이 들었다. 회색 제수복을 입은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 앞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은 6명의 환한 얼굴들. 그는 사진을 흘끗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 하나에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반대편에는 강민준이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떨고 있었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파인 눈.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세 사람, 각기 다른 표정이지만 한 가지 죄악으로 묶여 있었다. 검사는 약 2시간에 걸쳐 공소장을 낭독했다. 잔혹하게 살해된 6명의 피해자. 철저히 계획된 범행. 전혀 보이지 않는 반성의 뒤니. 검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법정을 내리쳤다. 특히 지수가 살해된 순간을 언급하자 법정 안에서는 참지 못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변호인은 이도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 불안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담담한 한마디가 모든 편념을 무너뜨렸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었어요. 단지 그들이 파괴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순간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이도윤, 계획적 살인, 극도로 악질적인 범행, 반성의 태도 없음,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 순간 도윤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두려움도 한 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어두운 만족감만이 남았다. 그는 객석 쪽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지수의 어머니를 본 후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요. 강민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직접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은 준호는 징역 20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형벌이 시작된 듯했다. 재판이 끝났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도윤은 교도관의 인도에 따라 걸어 나갔다. 길게 이어진 복도의 조명이 바닥에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마치 증오의 영혼을 팔아버린 한 인간의 마지막 흔적 같았다.
법원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대지에 떨어져 죄를 씻어내듯 흘러내렸지만 7월 7일 밤의 피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여론은 그를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악마는 태어나지 않았다. 증오와 경멸,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절망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였다. 한 베테랑 수사관이 법원을 나서며 동료에게 말했다. 그의 죽음으로 사건은 끝나겠지.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남는다. 사랑받지 못해 그물이 되어가는 사람은 앞으로 또 몇 명일까? 멀리서 서울의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핏빛처럼 붉은 하늘 아래 비가 내리는 그날, 이도윤에게 선고된 사형은 단순한 법의 심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울리는 경종이었다.